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김민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전 청문회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서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익위원장직을 늦게 내려놓은 데 대해선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연말이 되면 권익위에도 많은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방통위가 정원 5명 중에 2명밖에 없어서 심의 및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에 연결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고문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등기이사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이던 시절에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고 나중에 2021년하고 22년 지나서 22년에 다시 복직했을 때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이런 걸 보면 그걸 잘못 해석하면 그 하나는 국회 증언 감정에 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거에 걸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고용보험료는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1,400만 원의 그 비정상적인 미납 과정들이 있었고 그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저는 3개월치는 뭐 미리 내셨다고 그러고 3개월치는 내년에 이제 또 돌아오면 내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사후적으로 치유하거나 뭐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지 1,400만 원에 관해서는 연금법과 관련해서 저촉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공무원 연금은 그쪽에서 주는 대로 지급을 받고 네. 나중에 과오납이 있는 것은 또 그쪽에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현금- 2023년에 권익위 오시기 직전에 아마 반 정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반도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 마저 다 내셔야지 아니, 뭐 그러니까 내라는 금액만 냈습니다. 스스로가 신청해서 낼 수도 있는 건데요. 공직자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거는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전혀 없으시죠? 그러면은 아니 뭐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정 연도 이전에 그 운전면허를 획득해가지고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혹은 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없습니다. 확인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 적어도 세 가지 문제는 뭐 엄청난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있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할 때도 후보자는 굉장히 선이 굵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또 살아온 분인 거로 이렇게 세평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한정된 그 인사청문회 자료지만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런 작은 흠결들이 이렇게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인 체제로 중대 사안은 결정할 수밖에 없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세요 지금? 불가피한 일은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고법의 판결 정신을 좀 부정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편 일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고법의 판결 정신을 그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합의제 기관에서
그 합의제 운영의 정신 이런 부분들의 그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권태선 이사장과 같은 분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그 결정일 수 있는데 특히 그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이익의 훼손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2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 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해고의 부당성들이 그 수용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지금 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판결에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신중히 이 생각을 기회가 된다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강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고 후보자로서는 계속 국회에 5인 체제를 완성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강행은 아니고요. 하면서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아까도 제가 허숙정 의원님 말씀에도 드렸지만 하여튼 5인 체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2인 체제를 강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얘기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후에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청문회를 갖게 되었고 특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선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와 오건 말건 그냥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은 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물러난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에서요. 야당의 어떠한 정략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국민 앞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그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전문성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사 출신 인사가 지명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방통위 관련한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에 관한 해석이나 그리고 법률 적용 그리고 네, 이해관계 조정 시각관계상 이런 거기까지. 것에 관한 네. 나름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려서 그러니까 방통위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역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기반한 판단도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 정권도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개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저는 해명하고
실력으로 좀 입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야당 의원님들 그 질문도 말입니다. 예, 그거 듣고 정치 공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국민께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앉아있는 여당 의원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 구현, 그리고 통신시장에서의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핵심 업무에 대한 철학과 지향점 저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 등이 좀 부족하고 지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우고 극복해 나가실 건지 국민 앞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각오와 입장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그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 각오와 대해서는 입장, 예. 예, 앞으로 제가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조언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예, 그 다음에 규제와 제가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다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또다시 그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방통위원장이 탄핵 대상에 오르고 방통위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오늘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가요,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임한 뒤에 그 야권 성향의 KBS, MBC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라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했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박민 KBS 사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안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좀 밝혀주시고요.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임명되신다면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서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것은 방송이나 모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이나 또는 어떤 금권이나 또는 내부의 어떤 이런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앞부분 유지되도록 먼저 해야 된다고 답변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야권 성향의 분과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KBS 그 박민 사장 건이 언제 접수가 됐죠? 10월 20일 20일. 경도 제 기억에 정확치는 그럼 않은데 후보자 지명이 언제 됐죠? 저요 예, 12월 6일 날 6일 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 있는데. 김홍일 후보님, 예. 그 황교훈장 훈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때 근속 훈장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근속 훈장은 자격이 그렇다는 근속 훈장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 공로 훈장이죠. 그렇죠. 그 지금 후보께서는 BBK 관련해서 공정하고 수사를 했다. 그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훈장증에 나온 거하고 훈장증에서도 공적 요지가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조사에서 엄정하게 처리했고 제2그룹 비리 사건 금지 등 이용 거액과 부가세 포탈 사건은 구조적 비리에 적게적 공로가 있다. 결과적으로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조사에서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 공적이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하고 같이 수여받았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특수공적이거든요. 근속 이루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통상적이든 정상적인 업무를 공무를 정상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런 훈장 안 줍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 공장에 처리했는데 왜 훈장을 줍니까? 당연한 거지.
이건 특수하게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공적수건 조서는 누가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쓴 적 없습니까? 기억 안 안 납니까? 썼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공적수서를 썼거든요. 예, 추천자가 썼거나 본인이 썼거나. 예, 안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적조서에 아마 특수공적으로 해야 하고 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사실과하고 다르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 제가 수사했던 중에 그 당시에, 예. 그 다스의 소유 문제가 자, 어쨌든 결론이 간에 달라졌을 뿐이고 예, 예. BBK 자체는 그렇게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처리한 대로 예, 확정돼서 그렇다면은 예, 제 생각에는 예, 그 당시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민주당 후보 정동영 후보하고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거든요. 그 당시는 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염두에 두고서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적으로 훈장까지 받은 것이 아니냐. 훈장을 안 줬어야죠, 사실. 아니면 훈장을 거부했거나.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 뭐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 일부는 저 유죄 판결을 났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훈장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한이 그렇게 부정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은 이건 특수공적에 대해서 받은 훈장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쪽에 근속 훈장이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15년 이상이 돼야 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방통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정보통신 파트에도. 예, 예. 주로 이제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방통위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그 방통위는 방통위 나름대로 이 자체 그 정화 활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그렇게 제가 좀 예,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또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리 가셨을 적에 재벌 총수들과 저녁에 폭탄주를 했다. 근데 폭탄주를 하도 많이 먹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2명의 비서관에서 부축돼 나왔고 최태원 회장은 엘리베이터 또 토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나중에 혹시 그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회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근속 훈장 15년 이상 근속이면은 받는데 검사로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다 훈장 받습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대 대선 관련해서 엄정하게 처리했다. 이게 근속 훈장의 포상 사유에 공적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김순경 사건 저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한 26살 청년 경찰관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했을 때 폭행치사였는데 왜 당시 살인죄 적용하셨습니까?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신 거 맞습니까? 제대로 검사 시절에 가혹행위나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가혹행위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박도 없으시고요. 근데 왜 이거 살인죄로 적용하셨죠? 저는 수사 살인범이라고 결과 생각하신 거죠? 살인 혐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모 씨 진범 아시죠? 압니다. 그 진범 몇 년형 구형하셨습니까? 본인은 제가- 직접 안 제가 하셨겠지만 기소 네, 안 검찰에서는. 네. 그 당시 월간조선에 2004년 아마 대전 형사부장 하실 때 인터뷰 예. 보니까 뭐 본인이 진범을 받으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범을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기소하시거나 수사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배당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말 억울한 김순경 씨는 징역 12년 선고받고 억울하게 복역하시다가 석방됐지만 진범은 7년 복역 후 가석방 되셨더라고요. 아주 모범수라고. 살인범도 모범수로 가석방 7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법적인 대해서 정의가 아니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불이익받지 않으시고 검찰 내에서도 징계받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승승장구하셨죠. 후보자님, 권익위원장 시절에 국정감사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 받으신 적 기억하십니까? 예, 뭔데요? 이때 2023년 10월 19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 등 모든 회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안 되고 직무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이건 뭐 예, 두 달 전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민영 전 방심위위원, 김유진 방심위위원, 김석환 방문진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징계 처분 후에 방통위 이첩한 사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당시 권익위원장이셨던 후보자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의결하고 본인이 해임처분, 징계처분 방통위에 전달하고 본인이 이제 방통위원장 돼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제척사유죠. 그거는 그때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심지어 그때는 이게 법대로- 일반법도 아닙니다. 네, 법대로 예, 방통위법 처리하겠습니다.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 뭐 헌정질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상 위원회 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인 체제로 의결을 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법 규정 남영진, 정민영, 김유진, 김석환, 권태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하시기 바라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방통위 구성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몇 명 지명합니까? 2명 지명합니다. 여당은 몇 명 합니까? 1명 합니다. 야당은 몇 명 합니까? 2명. 그래서 5인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에 속한 정당, 여당의 최소한 수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대2라고 하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대2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건 대통령과 여당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찌되건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3개 3자가 합의하라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 하면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까? 국회 추천 목시 아예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2명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부 조치법 5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의결할 수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관의 원칙입니까? 여당 다 빼고 국회 추천 목수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2명 의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한다고 그랬고 제적의원이란 지금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꼼짝꼼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적에 올라 있는 사람을 그 재적위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꼭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정무위 전체위에서 얘기하셨던 것만큼 스스로 기피 신청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법 규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인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규정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예.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예. 97년 김기웅 순경 사건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김기웅 순경이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김기웅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백 자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에서 5회의 피해자 신문 그리고 2회 현장 실황 조사 등이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을 비추어서 후보자가 김기웅 순경을 이 사건의 진범으로 판단 구속하고 기소하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대법원 99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자 황조 근정훈장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후보자께서 수사 내지는 뭐 한 사건들이 한 계략적으로 한 몇 건 정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없이 많겠죠. 수만 건, 예, 수만 건이 수만 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만 건이 되는데 뭐 그 공직 조서에도 뭐 제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이제 언급을 했고 지금 유독 지금 현재 청문위원들이 이제 BBK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BBK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결국은 2018년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횡령이라 조사포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재수사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황조 근정 훈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그 당시 최선을 다한 수사였습니다. 네. 지금 지금 합의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통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KBS 등의 어떤 지상파 종편 제어가라든지 재승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놓여 있는 거 내용 좀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인 체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엄청난 어떤 직무 위기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방송사들에는 불법 방송이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방송사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불안감, 법률적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의 정긴 기간에 5인 체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머지 3명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추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지금 현재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남영희 전 KBS 이사장, 김석환 이사, 정진영 전 방심위원 등등에서 뭐 빨리 결론을 내렸고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사안이 권익위에 없다고 해가지고 동일한 어떤 그런 어떤 결론을 내야 될 사안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기관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조사의 정도와 사실 조사의 용의 여부, 복잡한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리고 분과위나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하고 그렇게 직접 제가 늦추라든지 빨리 하라든지 그런 거와는 무관합니다. 예,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봉투 300만 원 돌린 이게 무슨 대수냐 이게 검찰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지금 지지자들은 뭐 자녀 입학할 때 증명서 위조하는 게 다 국민들이 보통 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전 국민들 지금 범죄자로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사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지금 권익위의 사항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물론 법률적으로 더 다퉈야 될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어떤 권익위에서 판단을 내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박민 사장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물타기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률가인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방통위가 규제 기관입니다만은 또한 방송통신산업의 또 육성이라는 또 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 융합 이런 어떤 기술적 과학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만들고 육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법률가로서 우리 그 김홍일 후보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위원님의 그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 기회가 돼서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모 순경 사건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실명은 좀 자제를 극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의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시더라도 그 김모 순경의 그 실명은 좀 거론 안 해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주시죠.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우영이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과정에 후보자께서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조우영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후보자의 선임 중수부장 선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고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 전 법조 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우영이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처벌을 피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윗선의 조우영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여러 차례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후보자의 이름이 지금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죠. 2011년 11월 19일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영이 사건에 협조를 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새로 부임한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김만배가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남욱 변호사는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중수 2과장의 상관들과 직접 소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인데요. 남욱은 이듬해인 2022년 검찰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조우영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욱은 조우영 사건을 경험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영향력을 실감했다는 진술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했습니다. 남욱이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도 바로 조우영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결국 남욱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의 혐의를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당시 그 중수부장은 지금 후보자 본인과 50억 클럽 중 한 명인 최재경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조우영이 이렇게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배후에 이렇게 중수부장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쭉 증언과 진술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우영은 그 당시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우영은 그 뒤에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그 조사를 하다가 조우영이 돈 받은 것이 발견돼서 그것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져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2011년도에는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그러면 아니고 증인, 조우영은 후보자님?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님 2011년도에 김만배로부터 이런 청탁 받은 사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 김만배랑 그 남욱이 거짓말한 겁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어떤 예.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중수부장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후보자님 아까 15년도에 조우영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후보자가 소속한 그 법인에서 형사사건 진행했습니까? 했습니다. 당시에 그 후보자님 그 담당 변호사로 정식 선임하셔서 변론하셨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변호해도 되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명색이 중수부장이라는 자가 그 수사지를 했던 사건이라 제가 나는 않는다 해서 우리 그러면 예. 그 후보자님이 그 소속된 법무법인 자체에서도 변론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해도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관이 2011년에 아니 조우영은 후보자님 애초에 그 수사 대상이 2011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퇴임을 하고 나셔서 법무법원에서 들어가셔서 다시 그 조우영 사건을 그 변론하는 것이 이게 법조윤리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됐거나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는 곳에는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가 100명, 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년 뒤에 그 사건 변호를 못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건의 동일성, 당일성에서 따져봐도 제가 변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제가 명색이 중수부장이라는 자가 옛날에 큰 틀에서 수사지휘했던 사건을 제가 막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소속한 법인한테 이 변론을 하게 된 근거가 역시 후보자가 그 당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막 나온 변호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뭐라고 첫 마디를 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 김순경 사건의 그 사건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심경이실지가 참 궁금하네요.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해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전 후보자하고 일면식이 없지만 예.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그 당사자인 김순경을 만나고 왔거든요. 예.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에 원한과 한이 맺혀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사건들을 일일이 다 뒤져봤어요. 왜 그 당시에 김홍일 검사는 그 김순경의 절규를 왜 묵살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에 수사를 쭉 하고 본인이 부인했습니다. 저 검찰에 송치된 뒤에. 근데 제가 그렇죠. 부인했죠. 예, 부인해서 부인 조서를 전부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저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를 했고 그 뒤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려야 소용없지만 1심, 2심에서도 전부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 당시 그렇죠. 최선을 1심, 다했지만 2심에서도 네, 유죄 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늘 그런데 죄송스러운 결국은 마음입니다. 김홍일 당시 검사께서 한 공은 아무것도 없이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풀려난 겁니다. 만약에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면 무기징역으로 공소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2년이 1심, 2심에서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네. 이 사건은 이미 대검에서도 이런 책자를 이례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결과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피해자의 절규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 그 당시에 피해자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 그 당시 검사 나으리 찾아가셨다고. 같이 죽으러 가자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써 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1심, 2심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비를 대야 했을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을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돋쳐서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은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오고 공직자라고 나서고 있고, 그거를 30년 동안 봐와했던 그분의 심정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셨습니까? 검찰청법 4조 6의 3을 보면 검사는 그 직을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 봉사하셨습니까? 그게 인권을 보호한 겁니까? 그게 적법 절차를 다 준수한 겁니까? 최소한 대통령께서 다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올 정도의 사람이면 최소한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눈물로써 호소하고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니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 김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BBK 사건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검사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살인사건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런 정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근데 수사 역량을 본인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늘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BBK 사건은 소위 다스 문제의 소유자의 피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후보자께
후보자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을 언론에서 하셨는데 자기도 그거 봤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봤다. 하나도 진심이 묻어나지 않더라. 그게 한마디의 사과로 풀려지지 않는 30년의 원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우리 김순경의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당사자께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극도로 지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실명은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앞서 질의에서 끝에 상세하게 이야기 못한 이른바 포털의 재평의 문제 살짝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지난 10월 그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재평의 관련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재평의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있고 난 다음 한 2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뉴스 서비스 혁신 준비 포럼입니다. 그럼 2달 동안 뭐 하고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 포럼을 고민해가지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네이버가 국회와 행정부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국회야 여야가 있으니까 물렁하게 보이겠지. 그러면 감독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어떻게 했길로 네이버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지 저는 방통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방송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체계는 1980년대 초에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과 중공영 체제의 핵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 중공영 이후 민주화 이후에 생긴 민영방송, 상업방송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케이블, IPTV, OTT, 유료 상업방송도 뭐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료 상업방송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뒤죽박죽의 방송시장입니다. 이런 방송체계로는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된 이른바 방통융합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제대로 대응해서 K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수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업방송, 민영방송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이 서로 뒤집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특징에 맞게 진흥과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뒤죽박죽인 방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인 방송이라든지 OTT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가 융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통합 체계를 이렇게 통합적인 미디어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법률적 개념 없습니다. 후보 잘 아시죠, 후보자? 예. 예.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 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답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 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드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 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 컨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형이라든지 공영방송의 가버넌스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 나름대로의 뭐 학자나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그 공영방송의 가버넌스나 재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윤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후보자님, 제가 계속해서 권익위가 사실상 방송장악의 조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권익위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정 언론 연대, 뭐 무슨 아니면 뭐 제3노조 이런 데서 고발을 해요. 고발이나 조사 요구를 하면 권익위가 그걸 빨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대검이나 검찰이나 이 해당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은 방통위가 그거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늘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이사장이나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권익위가 도와주든 감사원이 도와주든 이 협력 체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권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통위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요, 남영진 이사장 해임하는데 그 해임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왜 조사를 요구했는지, 뭐 권익위가 뭐라 발표했는지, 실체적 진실은 뭔지,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나 나오겠죠. 대검에 이첩을 했으니까 검찰 나중에 조사 다 하면 그건 언제 나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방통위 우리 남영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남영진 이사장 방통위 이 비공개 회의록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그거를 이첩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는 다시 이거는 해임의 근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정민영 방심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어쨌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권익위가 브리핑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해버려요. 3시간 뒤에 그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사원, 검찰, 권익위, 그다음 방통위가 모두 한 시스템으로 동원이 되는 거죠. 동원 체제죠. 그래가지고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감사원은 아예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유출을 시키죠. 방통위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권익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가 왜 이중잣대를 대느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마침 또 우리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왔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을 다시 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신고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는 곳의 그 업무 처리가 그렇게 돼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권익위에 있어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남영진 이사장이나 노력했습니다. 권태선, 정민영 우리 대검에 이첩했거나 검찰에 이첩했거나 한 사안 중에 결과가 온 거 있습니까? 통보받은 거? 모르겠습니다. 없죠. 아직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요. 아닙니다. 통보가 오면 일단은 방통위의 해임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큰 역할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조사하면 시간이 걸려서 아직 통보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권익위원회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첩을 하셨죠. 발표도 하시고 중간 발표를. 발표는 대부분의 경우 늘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처리 주시죠. 사건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를 대통령실에서 보냈는데 참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 후보자 거로신기를 보면 어쨌든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신 이후에는 줄곧 잘 나가셨고 그다음 변호사가 되신 뒤에도 수임 사건이 되게 보면 롯데나 삼성 같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을 변호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행위, 그 일가의 이 불똥이 튀지 않도록 변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박연차 사건, 그 다음에 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처장 총장님하고도 또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꽃길을 걸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수성가한 부분과 본인의 삶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어려운 속에서 커왔지만 그리고 검사 생활하고 변호사 했지만 나름대로 늘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건 중에 박연차 사건은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해가면서도 저는 하여튼 법조 윤리나 그 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는 그런 근본적인. 그럼 검사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때 온전하게 내 힘과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그러한 권한까지, 기소권이라는 큰 권한까지 검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수사로 또 기소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억울한 피해자의 삶, 사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 당사자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모릅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국회 내에. 억울한 피해자의 삶, 사연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혹은 그 당사자인 검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말 하셨죠. 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30년 내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이 처음이시죠? 아닙니다. 언제 있으십니까? 어떤 자리에서건 그 얘기가 나오면 제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면 사과와 화해는 과연 언제 사과와 화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 드십니까?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했다고 생각해야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정한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요. 네. 대면하셔서 진정한 이 말씀 앞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신청하셨는데요.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시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예, 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정해됐을 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무릎 꿇고 사죄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만나서 대면하셔서 사죄하시겠습니까? 예, 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권익위원장 이임식 언제 하셨습니까? 22일 날 했습니다. 지명은 7일 날 되셨고요. 6일 날이. 6일 날 되셨고 원래 이임식이 8일 날 예정되셨고 원래 이임식 예정이 됐던 건 아닙니다. 사표가 곧 수리되면 이임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시는 업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22일 정도의 이임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저는 회의가 권익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죠? 2번 있습니다. 월 초에 한 번 정도 있고 후반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참석 때문에 이임식을 미루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임식을 미룬 게 아니고 제가 지명을 받고 나서 바로 사직원은 냈습니다. 후임자가 없어서 이임식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 그거는 네. 인사권자가 사직원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로서는 공직자는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업무 공백 기간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근무를 했다고 말씀.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취임사를 하셨는데 이임사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주어진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 위원장 업무를 하셨습니까? 1번 더 주십시오. 예, 그 부패 예방, 국민 그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고충 채 민원 6개월도 해결. 근무 안 하셨습니다. 소임 예. 다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고. 어제라도 질문 드렸는데요. 예. 윤 대통령님과 친분이 있으시고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하셨고요. 예. 사인 간의 관계라면 6개월 업무를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갈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인 간의 관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6개월 만에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방통위원장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개월도 하지 않으셨는데 소임 다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임을 본인 다 스스로 했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을 겁니까? 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셨다고 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못 근무를 느끼실 했습니다. 겁니다. 일 제대로 못 하셨겠죠? 열심히 알만 했을 했습니다. 때 나오셨겠죠? 이제 제대로 할만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때 나오신 거 아닙니까? 6개월이면?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예,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우리 허수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피해자도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후보님도 그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조금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뭐 진정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정말 편향된 이 언론 생태계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과는 한 번 실수는 우리 살아가는데 큰 또 경험과 그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우리 언론 생태계 정말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언론 미디어 생태계가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더욱더 크게 번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옛날에 칼 들고 우리가 도둑을 하는 그 이상의 혼란이 저는 어려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방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안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원래 북한이 몇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북한은 원래 10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었고 지난 18일에는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쏜 ICBM만 역대 5번째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아마 저는 바로 미인과 거래소를 통한 거래되는 저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금이죠. 그래서 북한은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사일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보면 약 한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에 미인과